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하고 새 직장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활기찬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기 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시댁과의 일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이야기일 테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악랄한 사람들이었다는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연 제 이야기가 권선징악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가 피해를 보고 끝날지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세요. 먼저 소개한 대로 저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다가 실패해서 큰 빚을 지셨고 이를 갚기 위해 쉴 새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저 하나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하셔서 먹고 싶은 건 잘 먹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빚을 모두 갚으셨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일을 많이 하실 수 없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저를 곱게 키워주셨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오랜 시간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부모님이 편안히 지낼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이제는 가장 역할을 내려놓고 그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만약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 저는 평생 심청이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을 간청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연락했는지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을 권하셨어요. 현지야, 너 승원이한테 청혼 받았다며? 그런데 왜 말 안 했니? 승원이가 연락했어? 걔는 왜 그런 말을 했대? 괜한 말이라니? 현지야,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엄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시집을 가겠어? 아이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때문에 시집을 늦게 간다는 거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 승원이랑 결혼해서 새 인생 살도록 해라. 만약 내가 결혼을 미루고 계속 우리를 돕고 살겠다고 한다면 널 이 집에서 쫓아내고 영영 보지 않을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알았어. 결혼할게 하면 되잖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동안 돈을 좀 모았다. 그동안 내가 우리 쓰라고 준 돈을 그대로 돌려주마. 아니, 적금 만기로 돌려받으니까 이자까지 다 줄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끔 일해서 벌었던 돈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다. 내가 시집 갈 때 모두 주려고 말이야. 많지 않은 돈이지만 결혼하는 데 보태어 써라. 엄마가 저에게 내민 통장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와 용돈, 병원비 등등 10원 한 장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적금하고 계셨답니다. 두 분은 기초생활수급비로만 생활을 하셨고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쓰라고 드린 돈을 그대로 적금하는 게 어딨어? 내가 평생 생색내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칙 써도 되는 거야? 정말 궁상맞게도 사시네. 나 속상해 죽겠다고, 현지야. 내가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쓸 수 있겠니? 넌 이미 훌륭한 효녀야. 생색 내도 된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소중한 딸이 어느새 커서 시집 간다니 정말 신기하네.
몰라. 나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결혼 안 할 거야. 아이고, 우리는 너랑 평생 살기 싫다. 다 큰 딸을 끼고 살면 사람들이 욕한다.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렇게 무서운 소리는 하지 말아라. 결국 저는 엄마가 주신 통장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어 혼수를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남편의 식구인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러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 아들이 잘난 대기업 회사원이니 손해보는 만남을 하고 있다고 하시며 저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지 말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둘도 없는 연인이었고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갔는데 역시나 저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에휴, 둘이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에 있는 승원 아빠요.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어머,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현지랑 결혼해도 좋다고 했잖아. 내가 싫다고 100번 말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하도 우겨대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좋아 죽겠다고 했냐. 아 진짜 엄마, 그러지 좀 마.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잘된 건 순전히 현지 덕이야.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새가 빠지게 뒷바라지했더니 지 애인 덕에 성공했다고 하네. 아이고, 머리야. 알았어.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요. 그러니까 훌륭한 엄마가 현지를 예쁘게 좀 봐주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이가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막말을 막아줘서 제가 굳이 입을 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완전히 시어머니 편이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매우 불쾌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항상 중재하고 눈치를 줘서 큰 분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를 배려하고 편들어주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아마 진작에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불만을 저희 부모님께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심하게 눈치를 줬어요.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발언 없이 무사히 끝났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적당한 신혼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답게 하루하루 전쟁처럼 바빴습니다. 퇴근하고 밤 9시나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늘 녹초가 되어 있었죠. 저 역시 직장이 꽤 먼 곳에 있어서 출근길이 힘들었고 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려면 기본 세대를 보내고 나서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게 늦게 들어오곤 했죠. 평일에는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쉬기만 했어요. 주말에나 데이트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 집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희 집을 들락거리며 출퇴근 시간을 다 체크해 놓으셨죠. 그래서 저는 평일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심한 간섭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넌 퇴근하고 왔으면 내 아들한테 따뜻한 밥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설마 아침에 한밥을 그대로 줄 생각은 아니겠지? 아침에 한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요즘 밥솥은 기능이 좋아서 새밥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머, 이 애 말하는 거 봐라.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남편한테 찬밥을 준다고 하네. 정말 어이가 없는 년이구나. 야, 없는 집안에서 시집 왔으면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지.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쥐뿔도 없으면서 몸이라도 떼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내 아들 먹을 새밥하고 12첩 반상으로 제대로 차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곤란한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늘 괴롭힘의 연속이었죠. 이걸 1년 내내 겪다 보니 저도 내성이 생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건 딴 생각하며 대충 대답하고 지나가곤 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을 달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며 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걸 알고 위로해주고 대신 사과해주며 달래주곤 했는데 1년이 지나자 제가 어떤 상황을 겪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내 속을 뒤집고 가셨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면서 왜 집안이 이 꼴이냐고 하셨어. 여보, 생활비는 반반씩 내고 있잖아.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동안 한 귀로 잘 흘려듣더니 오늘은 왜 어리광을 부려?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그놈의 밥밥밥. 당신은 나한테 밥 달라는 말밖에 없어. 응, 밥 줘, 말을 말자.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보면 볼수록 미워지고 주먹이 부르는 사람이었네요. 그래도 남편이 최소한 막말과 욕설은 하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지낼 만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 저희 집에 오지 않으면 살 만할 것 같았네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러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서둘러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비슷한 성품의 시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는 정말 예쁘고 단아하며 마음씨마저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여자가 왜 시동생 같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비 동서를 끌고 나가서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판박이인 시동생은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더군요. 예비 동서에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꼬신 모양이더라고요. 여하튼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니 괜히 나서서 시동생을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축하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에 대해 자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역시 대단해서 시동생과 왜 결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가 집안이 천억대 부자인 의사야. 그것도 전문이라고. 이런 복덩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믿기지가 않아. 물론 내 아들이 잘나서 크게 비교되지 않지만 내 며느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큰아들 좀 봐라. 네가 여자 보는 눈이 네 동생 절반만 됐어도 얼마나 좋겠냐?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매일같이 갈구는 것도 모자라 동서와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셨죠. 앞으로 동서 덕분에 욕을 2배로 먹을 거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는 저와 둘을 나란히 앉혀놓고 비교질을 하는 취미가 생겼답니다. 천억대 부잣집 딸인 동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시고 저는 상차림,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혼자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동서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했답니다. 형님, 같이 해요. 저도 설거지 잘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리고 올게요. 제가 아랫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동서, 이러지 마. 이러면 나만 더 혼나.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 잘해볼게요. 며느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정말 다 가진 부자네 부잣집 딸이다.
직업도 의사이고 마음씨까지 부자야. 자네가 이러면 내가 미워할 수가 없잖아. 저는 형님이 좋은데 형님은 절 미워할 생각하신 거예요. 형님 우리 똑같은 며느리이니까 힘을 합치자고요. 어머님이 공격하면 2대1로 싸우자고요. 말도 참 재밌게 한다.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둘이 아니라 20명의 며느리랑 싸워도 지지 않으실 분이야.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가 서서 일하는 걸 보고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야 큰애 너는 의사한테 설거지 시키니 사람 살리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밥그릇 받게 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 어머님 형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형님 옆에 붙은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일도 하면서 수다를 떠니까 아주 재밌어요. 어머님 형님 같은 유머 있고 착한 며느리를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역시 우리 새 며느리는 마음 씀씀이도 저렇게나 예쁘다니까 새아가 볼품없는 큰 애한테서 장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칭찬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저는 진심인데요. 어머님 형님한테 구박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저랑 형님을 똑같은 며느리로 봐주세요. 동서는 똑똑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여자였죠. 여하튼 동서가 그렇게 저를 감싸고 돌면서 시어머니한테 부탁의 말을 건넸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동서가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었으니 싫다는 대답을 절대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동서와 기분 좋게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러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동서 앞을 가로막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6.25 참전 용사의 손녀가 이런 굳은 일을 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나중에 내 할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나라를 구하신 분의 손녀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어서 네 형님한테 다 죽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할아버지도 6.25 참전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 영웅이신데 어머 정말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형님 너무 반가워요. 우리 나중에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만나요. 그건 안 되겠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우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아이고 죄송해요. 형님 할아버님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빌게요. 고마워. 동서. 저와 동서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아주 꼴갑을 떨고 있네. 야, 네 할배가 전쟁 영웅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해라. 넌 눈이 가로로 쭉 째진 게 딱 봐도 도망자 관상이라고 보나마나 네 할배도 전쟁 나자마자 도망가기 바쁜 등신이었을 거라고. 어머님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아이고 내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면 내 할아버지는 메가더 장군이다. 이년아 진짜인데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 할아버지를 비방하는 건 못 참겠네요. 그만하세요. 어이구 전쟁 영웅 손녀께서 화가 나셨네. 그래 알았다. 네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셨다. 됐냐? 하긴 전쟁터에서도 뒤에서 빌빌거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 걔나 소나 참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할아버지를 조롱하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욕먹을 때보다 100만 배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대화가 되지도 않고 사과는 절대 하지 않는 분이니 말을 줄여버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둘째 동서 사랑은 계속되었고 저에 대한 미움 역시 변하지 않으셨답니다. 이렇게 참고 사는 게 지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 더 큰 분노가 치솟는 날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무심하게 변한 남편이 큰 사건을 터뜨렸답니다. 저와 결혼 후 권태기가 생겨서 변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말에 남편과 차를 타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조수석 바닥에서 피임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였죠.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남편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차에서 그 짓거리 했냐? 어떤 년이랑 바람을 피우길래 모텔까지 못 가고 차에서 그 짓을 하냐? 이 쓰레기 자식아, 뭐지? 이거 뭐야? 이게 왜 내 차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 더러워. 지금 내 얼굴에 묻은 게 그거야. 에이, 된장을 밤꽃 냄새가 진동을 하네. 뭐가 어째? 바람난 놈이 겨우 한다는 말이 왜 여기에 콘돔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그 밤꽃 냄새 나는 거 가지고 가서 DNA 검사해볼까? 너희 개 자식 뭐 하고 다니는지 내가 확실히 알아야겠어. 차, 세워봐. 저는 그이에게 호통을 치며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차에서 내렸죠. 그러자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더니 흥분하지 말고 대화로 풀자고 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실은 내가 바람을 피우긴 했어. 아, 그런데 이미 다 정리 끝났고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어. 내가 바람을 피우자마자 크게 후회했다니까. 당신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이 손 치워, 더러운 자식이 감히 내 손목을 왜 잡아?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당신 거울 안 봐. 내가 아니어도 당신과 결혼한 남자라면 지금쯤 다 나처럼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하시고 아주 이혼해 주세요 하고 광고를 해라. 그래. 이 개자식아, 이혼해 줄 테니까 발정난 개처럼 차에서도 싸지르고 모텔에서도 싸지르면서 살아. 저는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면 어쩌나 하고 아주 잠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남편은 혀를 차더니 차로 돌아가더군요. 제 손안에는 남편의 외도가 담긴 블랙박스와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요즘은 전자상가에 가면 비밀번호도 쉽게 풀어주고 지워진 사진과 영상을 쉽게 복구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주고 맡겼더니 2시간 만에 남편의 바람 증거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짓거리하는 음성이 모두 녹음되었는데 여자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발가벗고 같이 사진 찍은 여자도 여럿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혼 소송감이었고 절대로 봐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셨으니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짓들을 일러 바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현지야,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갑자기 들어와서 며칠만 지내겠다니 승원이랑 싸운 거야? 아니면 내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라도 들었어?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이야기할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모두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버려둬. 엄마, 아빠 미안해요. 알겠다. 그럼 내가 집에 왔으니 맛있는 거나 해줘야겠다. 기분이 울적하고 화가 날 때는 먹는 것만큼 기분이 잘 풀리는 것도 없다고. 엄마가 보양식으로다가 오리탕이라도 해줄 테니까 잘 먹고 쉬면서 지내라. 제가 입을 열지 않자. 부모님은 더는 물어보시지 않았고 그저 편하게 쉬라고만 말씀해 주셨네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왔는데도 연락이 한 통 없었어요. 마치 이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변해버리니 배신감이 밀물처럼 제 가슴에 쏟아졌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밥 해주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 네가 태평하게 친정 가서 늘어져서 놀고 있을 때야. 네 서방은 대기업에서 상사들에게 치이고 부하 직원들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돈 벌어오는데 넌 마음 편하게 친정에 놀러 갔니? 어머님 저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아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젠 어머님이랑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저 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어머님 마음에 차는 며느리를 새로 들이시면 되겠네요. 이혼 야 같이 얼마 못 가 헤어질 거면 결혼을 뭐하러 했냐? 내가 널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멋대로 내 아들 빼앗아 갔잖아.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일세. 야 이혼할 때 하더라도 당장 와서 내 아들 밥이나 차려. 정말이지 시어머니의 뇌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혼하려는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당신의 아들을 굶기지 말라는 경고만 했답니다. 이에 저는 어이가 없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장을 써서 남편에게 보냈답니다. 재판이 4주 뒤라 그동안 친정에서 조용히 지낼 계획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소장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전화가 계속 왔는데 모두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말을 섞어봐야 저만 피곤하고 손해이니 그 편이 나았네요. 그렇게 이혼 재판을 기다리다가 매년 6.25 전쟁일에 가는 현충원에 부모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이셔서 매년 추모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검정 옷을 입은 저희 식구들은 많은 참전 용사의 가족들 사이에 끼어서 묵념과 행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많은 인파를 비집고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답니다. 형님 맞으셨네요. 멀리서 보고 긴가인가 했는데 형님이 맞으셨어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아 맞다. 동서 할아버지도 전쟁 참전 용사라고 했지. 할아버지 모시고 온 거야. 네. 할아버지랑 부모님 모두 저쪽에 계세요. 형님 소식 들었어요. 아주버님이랑 그 이야기는 하지 말지. 좋은 일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오늘은 경건하게 할아버지와 많은 전사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고 싶어. 동서 가족들한테 가봐. 네 형님 그럼 나중에 봬요. 그래서 저는 다시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경건하고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장님의 연설도 있었고 현직 육군 장군도 무대에 올라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런데 식순에 없던 무공훈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분들 중에서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명된 이름은 다름 아닌 저희 할아버지였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무공훈장을 수여하겠다며 할아버지의 아들인 저희 아빠가 단상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아빠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시장님 앞에 섰습니다. 아빠 가슴 왼쪽에 훈장을 달아주셨고 훈장증을 건네주시며 감사의 뜻을 표하셨어요. 육군 장군이 아빠가 훈장을 수여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소개를 읊었습니다. 703 특공대대 박호선 중사는 전시 중 포로 수용소에 있던 전우들을 구출한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또한 끝까지 전우들을 위해 앞장선 용감한 전사입니다. 뒤늦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게 된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박호선 중사의 아드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답니다. 그렇게 큰 상을 받고 내려오자 사람들은 끝까지 아빠와 저희 식구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박수 갈채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이 나고 돌아가려는데 동서와 식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전하신 할아버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답니다. 동서가 빙그레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며 잠깐 이야기하자고 손짓을 하더군요.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참전 용사가 부르는데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이윽고 동서의 할아버지가 저희 식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박중사님의 아드님이신가? 네, 어르신, 혹시 저희 아버지와 연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따마다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우릴 구해준 지휘관이셨지. 자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에 없었을 거네. 나와 내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없었을 게야. 내가 목숨을 빚진 위대한 분이네. 박중사님은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선한 분이셨어. 마지막에 북한군이 투척한 수류탄에 몸을 던져서 많은 전우들을 살리고 떠나셨지. 네,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분은 처음 봬요. 어르신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저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지 않겠습니까? 이복의 아드님 자네와 식구들에게 내가 보답을 하고 싶어 목숨을 빚진 보답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게 아닙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동서의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시고는 저희 식구를 리무진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동서네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니 할아버지의 댁 앞에 도착했는데 으리으리한 성이 한 채 보이더군요. 가정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저희 식구들이 까무러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동서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선물을 거절하지 못하고 감사히 받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 하나가 새겨져서 이혼 전까지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 전에 동서가 개인 병원을 개원했다는 단체 문자가 왔답니다. 저는 거기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동서의 착한 마음과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병원에 누가 오든 상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나갔답니다. 이윽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 이혼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머쓱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동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서 축하해. 이제 병원장님이네. 동서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형님 와주셨군요. 고마워요. 못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찾아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저와 동서가 손을 맞잡고 활짝 웃자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눈짓으로 따라오라고 신호를 주더군요. 동서는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저와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병원 진료실에 데려가더군요.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바로 인상을 구기면서 말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내 아들하고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감히 내 소중한 며느리의 개원식에 와. 너도 참 멍청하다. 멍청하다 하니까 진짜 돌대가리 같은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운 걸 아셨으면 저한테 최소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쩜 그걸 아셨는데도 끝까지 저한테 막대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돌았나? 야, 내 아들이 바람난 건 네가 못나 빠져서 그런 거야. 니는 꼬라지를 봐라. 화장은 개떡같이 하고 머리 꼬라지는 할머니 파마를 했냐? 야, 이년아, 나도 너랑 말 섞고 싶지 않고 화내고 싶지 않아.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으니까 내가 빠기치잖니? 너 칠푼이니 아니면 반푼이야. 등신 같은 년이 오늘 우리 식구랑 친척들이 총출동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거지같이 싸구려 옷을 입고 와서 수준을 떨어뜨려. 너 같은 년이 축하해주면 부정만 탄다고 이 길바닥에 싸질러 놓은 개똥 같은 년아. 네 년이 오지 않아도 내 며느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애야. 긴 말 말고 그냥 조용히 꺼져라. 아직도 저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한 저는 매섭게 째려봤습니다. 2년 눈깔 뒤집는 거 봐라. 이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가 보구나.
너같이 무식한 년은 무식하게 맞는 게 정답이다. 그러더니 제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리더군요. 저는 고개가 돌아가다 못해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퍽 하고 날리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년아, 듣자 하니까 완전 악마년이네.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 언니를 때려 뭐야? 세아가 네가 지금 나를 때린 거니? 내 뒤통수를 날린 게 너냔 말이야. 이분이 누군지 알고 뺨을 갈겨 이 놓친 애야. 이분은 당신 따위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 하나가 지랄이더니 이젠 둘째까지 저러네. 얘야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전현이 너한테 뭔데 그러는 거야. 세아가 전현 편들지 말고 어서 나한테 사과하고 일으켜줘라. 내가 널 애정하는 마음이 커서 용서해 줄 테니. 용서.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신이 지금 하는 짓 보고 당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거든. 난 형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우리 가문의 은인인 분이란 말이야. 그게 뭔 개소리야? 둘째야, 너 돌았니? 제가 왜 네 가문의 은인이라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하는 거 막말한 거 다 진심인 거야. 내 아들하고 이혼하겠다고 네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당신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걸. 형님이. 아니 우리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의 손녀인지 됐고 오늘부로 당신은 내 시어머니에서 박탈이야.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고 동서가 저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말에 미안하지 않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런 시모와 시동생과 평생 한 식구로 사느니 빨리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100번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동서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남편과 시동생이 달려 들어오더군요. 두 남자는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광분해서 저와 동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밖에서 들었는지 시동생은 바로 머리채를 잡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 돈만 많은 시학년아,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넌 애비 애미한테 이따위로 배웠냐? 너 오늘 되졌어. 형문 잠가. 이것들 오늘 돼지게 패줘서 관뚜껑 열고 집어넣어 버리자고. 안 그래도 마누라년이 하도 나대서 졸라 열받았는데 잘됐다. 이판 사판 아사리판이 된 것 같으니까 계집년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주자고. 두 형제는 몸을 풀더니 저희 둘에게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자기 등 뒤로 세우며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윽고 시동생의 주먹이 동서의 얼굴을 향하는 순간 누군지 모를 남자들이 때로 들어와 두 형제의 뒤통수와 등짝을 사정없이 갈겨서 때려 눕혔고 시커먼 군화로 밟아댔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뭔데 우릴 공격하는 거야? 이 새끼들 뭐야? 니들 군발이야. 나이 처먹은 것들이 왜 죄다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군복을 입은 남자들은 두 형제가 입으로 말하지 못할 때까지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윽고 진료실 문이 열리며 동서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박중사 소년이 아니신가? 이것들이 자네에게 큰 죄를 범할 뻔했어. 물론 내 손녀도 다칠 뻔했고 말이야. 어르신 다시 뵙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특전사 3스타 출신들이야. 다들 북한에 밥 먹듯이 다녀온 친구들이지. 내 손녀가 개인 병원을 개원한다고 여기저기 자랑했더니 이 친구들이 먼 곳에서 와주었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수상쩍은 소리가 들려서 들어왔더니 이 사돈 아줌마랑 아들 새끼들이 발광을 하고 있구만. 그제야 군복을 입은 남자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어르신 덕분에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시어머니에게 지팡이를 뻗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니지?
이제 우리 손녀가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줌마라고 불러야겠지. 이복의 아줌마 쥐도 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보내줄까? 자네랑 자네 아들들 모두를 월북시켜줄까? 여기 있는 내 후배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주 잘 알지. 당신들을 북에다 던져버려서 평생 공포 속에 살게 해줄까? 북한에 보내겠다고요. 내가 살다 그런 협박은 처음이네요. 이봐요. 할아버지 협박도 좀 그럴싸한 걸로 해보세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보게들 이 옆에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나 보네. 당장 병원 셔터 내리고 이것들이랑 일가 친척들 모두 잡아다가 북한으로 보내버려. 할아버지의 명령에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 로비에 있던 시댁 친척들을 제압해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곤 한자리에 몰아넣고 사진 몇 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 이거 사진 보세요. 이건 작년에 북한에 가서 물놀이하고 온 사진이고, 이건 북한 여자랑 데이트하는 사진, 북한군이랑 술 먹는 사진. 우린 북한에 심심하면 다녀오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당신들을 보내줄 수 있어. 당신들 거기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박 장군 사람들 겁먹은 거 안 보이나? 그만하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이봐 사돈 아줌마 그리고 손녀, 사위, 기타 등등 잡놈의 식구들 여러분, 당신들이 당장 내 손녀와 나의 은인 박중사님의 손녀인 현지 양에게 납작 엎드려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지옥으로 갈 겁니다. 이 늙은이가 허튼 소리로 하는 거로 보인다면 그냥 버티고 있어도 좋소.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이 먼저 저에게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아무 죄 없는 시댁 친척들과 지인들 모두가 사과를 했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다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남편을 손보고 싶어서 있는 힘껏 주먹으로 코를 강타했습니다. 남자 새끼들은 코가 그거랑 사이즈가 같다며 내가 내 놈 코를 분지르면 그것도 작아지려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개자식아 양주먹으로 남편의 코를 강타했더니 쌍코피가 터지며 코봉이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동서는 장군 하나의 구화를 빌려 신고 시동생을 사정없이 밟았답니다. 동서가 굉장히 순진하고 여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터프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하더라고요. 결국 두 형제는 눈탱이 밤탱이의 사지가 너덜거리도록 처맞아서 바닥에 쓰러져서 개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따귀를 동서와 한쪽씩 나눠서 크로스로 날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른뺨, 내가 왼뺨, 오른뺨 왼뺨 크로스, 그렇게 아쉬움이 하나 없이 따귀를 날렸더니 시어머니의 면상이 호빵맨처럼 동그랗게 부었답니다. 그리고 동서의 할아버지가 이혼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꽈추 달고 나온 두 놈, 너희들이 내 손녀랑 박중사님 손녀랑 이혼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겠나? 소송으로 가면 내가 변호사팀을 꾸려서 니들 집구석을 걷어내줄 수 있어. 나는 없는 죄도 만드는 장인이거든. 그러니 우리 손녀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낼래? 끝까지 가볼래?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들었지? 현지 양 골치 아프게 법정 가지 말고 원하는 액수나 말해보게. 이놈이 바로 줄 거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북한으로 보내버릴 거거든.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찌릿하고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수모에 대한 대가 이상으로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이체해 주었고 어르신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저와 동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두 형제는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동서병원 오픈날 저희 인생도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은 저는 동서의 할아버지가 저희 식구에게 주신 100억으로 널찍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기에는 너무 과불하긴 했지만 그만한 재산이 생겼으니 욕심을 부리게 되었죠. 그래서 아빠 엄마는 고생을 끝내고 편안한 노후를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한편 저는 동서의 병원에 취직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데스크에서 안내 업무와 간호 업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동서와 저는 할아버지들의 인연으로 친구이자 자매가 되어 아주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네요. 그러다 곧 저와 동서는 각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지난번 북한에 자주 다녀왔다던 장군님들이 멋지게 칼을 뽑아 올리며 들러리를 서주셨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신혼여행을 떠나기 아쉽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저와 동서는 신혼여행도 같은 곳으로 다녀왔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동서의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인연을 끈끈하게 다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처절하게 바뀐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혼남인 형제는 둘이 사업하겠다고 깝죽거리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말아먹었다네요. 그냥 말아먹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수많은 빚더미에 앉게 되어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과다한 대출로 인해 파산 신청이 기각되어서 평생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군요. 또 시어머니는 두 아들이 진 빚을 갚으려고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우미 업체에 페이를 2배 준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고용했답니다. 저를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경악하더군요. 아니 너였어. 월급 2배 주고 날 부른 게 너였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부터 일하실 텐데 각오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페이를 2배로 주는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일하실 거면 어서 앞치마 두르고 밥부터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움직이더군요. 사모님 제 조부께서 호텔 주방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건 사모님도 잘 아시죠? 제 음식 많이 드셔봤잖아요. 호텔 주방장이요. 아줌마 눈이 가로로 쫙 째진 게 조부께서 호텔 요리사가 아니라 일본 앞잡이였을 것 같은데요. 일본 놈들 따까리짓이나 하면서 밥 했겠죠? 뭘 그렇게 째려보고 그러세요? 돈 받기 싫으세요? 빨리 밥이나 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골려주고 그날 저녁에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조롱하려고 불렀으니 만족할 만큼 가지고 놀다가 내보냈네요. 그 이후 전 시댁 소식은 저도 몰라요. 사실 지금 새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전 시댁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배신, 시호의 악행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과 복수까지 저희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봤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